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액땜이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액땜. 이거 넘겨야죠. 앞으로 닥쳐올 액을 다른 가벼운 곤란으로 미리 겪음으로써 무사히 넘김. 네, 액땜은 보통 한 3번 연속 옵니다. 그래서 액을 다시 찾아봤어요. 액은 뭐냐? 모질고 사나운 운수라고 합니다. 비리를 저질러서 벌을 받는 게 모질고 사나운 운수가 아니지요. 그걸 지켜봐야 되는 죄 없는 국민들이 모질고 사나운 운수 아닐까요? 네, 박종진의 캐도남마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기장 17년 기자입니다. 기장이 아니고 제가 정치 담당 논설위원 13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필봉을 날려온 윤창중 컬럼 세상. 오늘 어떤 또 필봉을 남길 것인지 이제는 입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형의 도리. 제가 형의 도리 사실 그거를 딱 2010년도 7월에 나온 걸 딱 보고요. 네. 그때 사실 우리 대표님의 제가 왕팬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명동에서 같이 식사를 점심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했었죠, 논설씨. 네, 네. 그래서 제가 팬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형의 도리 투구를 썼습니다. 네, 네. 언론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득 의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검찰 그렇죠. 조사를 받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네. 언론은 입 다물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5년마다 꼭 대통령 친인척이나 주변 인물들의 비리, 각종 비리가 튀어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언론이 그야말로 크게 보도를 하는데 왜 살아있는 권력일 때 언론은 그런 비판을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광화문에 있는 대형 신문사들, 여의도에 있는 방송국들, 방송사들. 여기 광화문에 있는 방송사인데요. 네. 광화문에 있는 방송사. 네. 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과연 언론이 권력이 살아있을 때, 정말 하늘을 찌를 때 대한민국 언론은 비판을 했느냐? 감시견으로서 컹컹 찢어댔느냐? 그때는 몰랐느냐? 그런데 권력이 항상 석양에 들어갈 때, 석양 속에서 질 때에만 언론이 마치 무슨 거대한 비판자가 되는 것처럼 죽어가는 권력을 비판하는 것. 이것도 거꾸로 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멍멍, 컹컹 네. 짖어야 되는데 깽깽깽깽 이렇게 된 거죠. 권력이 살아있을 때, 권력이 막 출범할 때, 정권이 출범할 때, 그때에 저항하는 것이, 그때에 비판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윤창중 우리 대표 같은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멋지게 글 써서 그때 참 이상득 의원 입장에서는 엄청 아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2년 전에 꼭 네. 이맘때에 형의 도리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빨리 떠나라 그랬죠. 네, 나름대로 과연 이런 칼럼을 썼을 때에 최대 권력으로부터 어떤 탄압이 올 것이냐. 자, 그러나 내가 단 하루 논설위원을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이 나중에 부끄러운 일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 결심 속에서 제가 형의 도리라고 썼습니다. 그 형의 도리라는 제목의 칼럼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은 동생이고 그 천하 권력을 호가호위하는 형님. 이게 무슨 형제공화국이냐 말이죠. 맞아요. 그때 형제공화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동생, 형이 일국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형제공화국이라는 말이냐고 제가 개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인 동생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리하라. 근데 왜 정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느냐? 자, 정리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형인 이상득 의원은 조용히 정계를 떠나라. 네? 낙창을 해서 내려가던가 아니면 해외라도 나가서 동생 눈앞에서 사라져 주는 것이 형의 도리 아니겠느냐.
네. 만약에 동생이 대통령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회의원 하시겠습니까? 제가 동생이 없기 때문에 네. 동생이 만약에 대통령이 동생이 된다 그러면. 될 일은 없겠습니다만 네. 우리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내려온 하나의 근본이 있습니다. 불분율이 있습니다. 네. 군주는 형제와 권력을 나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군주는 형제와 권력을 나눌 수 없는 겁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형님을 정계 은퇴, 네. 정계 퇴장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연령 제한이 다 해서 전부 다 공천 한나라당에 탈락시켰죠. 공천까지 안 주고 네. 자기 형님만 공천을 받았죠. 공천을 받은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이른바 민심 분립이다. 네. 네. 백성이 신뢰를 해야만 정권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 네. 공천위원회가 운영되는 중간에도 용기 있는 의원들이, 공천위원들이 몇 명이 이상덕 의원에게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죠. 기억나시죠? 있었죠. 네. 자, 그랬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다 소리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네. 공천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나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천하 권력 대통령 당선자인데. 그러면 2008년도에도 이상득 의원이 총선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경필 의원이 포항까지 내려가서 정말 민심이 좋지 않으니까 좀 요번에 불출마를 하셔야겠다. 네. 라고 한 일까지 기억하셨습니까? 네, 거기서 기억합니다. 예.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내가 왜 출마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정권의 불행의 씨앗은 뿌리 내리기 시작한 거죠. 남경필 의원이 용기 있었네요. 어찌됐든 그때는. 그때 이제 지금도 용기 있지만 예, 그때 여러 사람들이 네. 그때 그게 민심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은 집안에서 서로 나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형해돌이 그거 쓰시고 곤란했다면서요. 그 당시에 그 문화일보의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의원이 와서 뭐라고 했다면서요. 글쎄요, 내가 곤란해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제가 몸담았던 신문사의 이야기를 네. 또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네. 그것도 그야말로 직원의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네. 합니다만 글을 쓰는 사람이 가장 치욕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낄 때가 네. 자기가 쓴 글이 권력자 또 자본을 갖고 있는 자본가에 의해서 능멸을 당할 때입니다. 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네. 그 얘기는 이제 정몽주 그만하시고, 의원이. 네. 아니, 여기 글을 다 쓰셨는데. 네. 이상득 의원과 점심 식사를 했더니 무척 화가 나 있었다. 이상득 의원. 그렇죠. 네. 그리고 정몽주 의원이 그 당시 이제 논설 실장님이셨을 텐데 네. 내가 제가- 곤란하다. 제가 논설위원 때 내가 곤란해. 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사실입니다. 네. 네. 정몽주 의원이 곤란한 건 어떤 뭐냐면은- 내용일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왜냐하면 언론사도 역시 기업인 건 사실입니다. 네. 또 언론인도 알고 보면 월급쟁이고 네. 생활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나 언론과 언론인이 국민에게 요구되는 그 사명이라는 것은 부당한 권력, 오만한 권력, 탐욕스러운 기업, 탐욕스러운 자본과 투쟁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네. 아까 언론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다가 권력이 죽었을 때 달려들어서 비판하는 거. 지금처럼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정말 오명이 붙어 있는 거죠. 네. 하이에나다. 제가 그 얘기를 네. 딱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권력이 힘이 있었을 때는 아무 말 못하고 하이나 주변에 그렇죠. 돌고 있다가 딱 그 권력의 핵심이 뭔가가 힘이 빠져 있거나 네. 뭔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전부 달려드는 게 짐승에서는 하이에나인데 하이에나죠. 부끄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상득 의원이라는
대통령 친형의 이 비리 문제를 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대목은 언론의 사명인 겁니다. 네. 언론의 비판 정신. 그것이 없기 때문에 5년 내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네. 이 멘트가 참 자신이 갖고 있는 신문사에서 최대 권력과 투쟁하는 논설위원을 보호해줘야 할 사주가 허허허 내가 곤란해 이렇게 쓰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두신 건 아닌가요? 그런저런 여러 가지가 시발이었습니다. 아, 네. 시발이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재호 의원, 네. 천하권력 이재호 의원에 대해서도 제가 글을 썼지요. 네. 이재호의 환상이라고. 네. 그랬더니 이재호 의원이 저한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네. 민사 형사 고발을 했죠. 아,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이재호 의원의 완전한 패배로 끝났죠. 네.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때 만약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의해서 이재호 의원이 저한테 1억을 저한테 요청했던 건데, 네.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도 제가 벌금을 물었다면 저는 언론계를 떠났을 겁니다. 네? 네. 한 논설위원이, 한 칼럼니스트가, 한 논객이 쓴 칼럼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했죠. 네? 민사 형사로 위협을 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없는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거죠. 그게 권력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날 이재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행동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아무리 대권 도전을 해도 지지도가 오르지 않은 거예요. 민심은 천신인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언론인으로서 살아있는 권력과 투쟁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네. 개인적으로도. 이재호 의원과 그런 어떤 악연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러나 사법부의 어느 부장 판사가 고소 고발한 지 3개월 만에 네.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재호가 가하는, 저에 대해서 가하는 그 멍해를 벗겨졌습니다. 아. 저는 그분을 제가 지상에서 사라진 순간까지 네. 그분을 잊지 못할 겁니다. 네. 네. 그분은 어떻게 성함이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밝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 얘기하시고. 네. 네. 그럼 이번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전 의원의 자세는 어때야 한다고?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에서 이상득 의원 문제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저축은행 문제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것은 이 대통령의 친형을 대검찰청 앞에 세웠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 엄청난 결단을 내렸다고 감동이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저것뿐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국정농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무슨 대형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몸통은 이상득 의원이었어요. 자, 그것이 두고 보세요. 고구마 줄기처럼 이제 튀어나올 겁니다. 줄줄이 나올 겁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미봉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자, 그야말로 샅샅이 이것을 밝혀야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네. 정두원 의원이 네. 액땜이다. 네. 그분들은 누렸지만은 나는 누리지 못했다 하는데 네. 정말 실수를 금할 수가 없죠. 네. 자, 그분이 그랬지만은 대한민국 정권, 이명박 정권의 실세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정권을 찾아오는데 내가 일조한 사람인데 그분들은 누렸지만 나는 누리지 못했다?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정두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실세가 아니었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것을 네. 무슨 액땜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뭐 대선 자금과 연관된 얘기냐?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고개를 슬쩍 몇 차례 흔들다가
부정하고 지금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네? 이 정권이 정말 깨끗한 정권입니까? 우리가 이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 애국 세력이 지난 10년 좌파 정권 때 그렇게 목 놓아서 주장했습니까? 이런 정권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검찰이 그러면 정도원 의원이 정말 백조처럼 깨끗한데 지금 검찰 정상 앞에 세우겠습니까? 웃지 마세요. 네. 그리고 왜 여기는 앵카만 물을 주고 네. 왜 불러온 게스트한테 물을 안 줍니까? 예, 거기 물을 준비해놨습니다. 네. 잠깐 호흡을 네,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역공을 하시는군요. 그런 식으로 말이죠. 같이 나눠 먹고.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네. 한 시대를 책임진 권력자들이 네. 이게 단순히 액땜이다. 네.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민의 분노를 더 자극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조금 네. 더 권력을 누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상득 그 큰 형하고 이상득 전 의원하고 대척점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돈 의원이요. 대척점은 있었죠. 네. 자, 그러나 이상득 의원의 집사들, 가신들, 충복들이 청와대 비서관, 청와대 수석, 국정원, 네? 네. 국회의원 한나라당 공천 받고, 네. 네? 국정원의 자기 비서실장까지도 이 양반이 박은 사람 아닙니까? 이상득 의원이. 네. 그렇게 정말 어디라 할 수 정도로 말이죠. 대한민국 요직마다 이상득 의원의 신복들, 집사들이 갈 때 네. 정두원의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네? 정두원은 이 정권이 출마할 때 자기는 완전히 그야말로 백조처럼 자기는 이 정권에 참여를 안 했습니까? 정두원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각 구성할 때 대한민국엔 사람이 없다. 그게 뭡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액땜이다? 아니 국회의원 4년 한 것도 그것도 권력자입니다. 대통령의 신부교육 때문에 권력자인 거예요. 나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한테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그야말로 험담하는 친이계들 나는 정말 더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네, 정권의 책임을 져야죠. 네. 네. 말씀하시죠. MB 정권의 부패가 중요한 게요. 네. 다음에 대권 주자인 네. 지금 어떻게 이제 박근혜 의원으로 이제 딱 거의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박근혜 의원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MB와의 선긋기에 나선 어떤 이 박근혜 캠프가 이번 그 이상득 의원의 구속이나 네. 여러 관계자들의 소환, 검찰 소환하고 어때 대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제가 볼 때요. 네. 이 박근혜 의원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된다 해도 네. 지금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 문제는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에 엄청난 적신호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적신호다. 네. 지난번 총선 때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가 별로 먹히지 않았지만은 지금 정권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물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국 포럼, 네? 무슨 청와대, 무슨 대학교 동창회, 서울시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금 안 걸릴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고구마 줄기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죠. 대통령 출범을 하고서 청와대에서 그 사조직 모임이 있었는데 250명이 모였는데 사회자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부터는 감사 정도, 네. 기업 감사 정도는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 하겠습니다. 네. 250명이 모였어요. 네. 지금 이런 비리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이 권력이 서장에 들어갔을 때. 말씀드렸지만 여름날 닫아놓았던 맨홀 뚜껑이 정말 불기둥처럼
퍼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에게 어떤 영향을 아주 불길한 아주 불길한 징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자기의 명운을 걸고 이 비리 문제를 청소해야 됩니다. 그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차기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적 도리입니다. 예우다. 예우다, 도리다. 네, 예의다. 예. 대통령의 도리다. 그리고 형을 그러면은 동생으로서 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법대로 정확히 해야 되겠죠. 법대 위에 세워야죠. 네. 냉혹하게 세워야죠. 냉혹하게. 단순히 면피시키고 미봉하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박근혜 의원의 세련된 정치력입니다. 네. 대통령이 아무리 임기 말이라 해서 차기 대선 후보를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권력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의원이 있으면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해창 후보와의 갈등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냐? 이미 대통령은 떠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차기 대권을 노리는 대선 후보는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대결, 경쟁, 갈등 구도로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아주 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 부정과 비리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불처럼 분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서 이렇게 못 본 척 하려는 자세. 네. 이것도 현명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련되고 현명하게 대통령과 함께 하면서 그렇죠. 비판해야 되는 네.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이 박근혜 캠프 쪽에서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캠프 좌장이라. 한 가지 네. 우리가 역사적 사례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대선 후보, 그 정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될 쯤에 예. 그 직전에 소위 말하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가지고 한 그 이동통신 문제, 네. 그 이동통신 사업자권을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 사돈한테 주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YS가 거기서 정치 생명을 걸고서 막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 라면서 노태우 대통령과 정면 대결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완급을 조정하면서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2002년 8월 달 전당대회에서 YS가 정말 명연설을 합니다. 권력을 갖고 부를 얻으려 해서 안 되고 부를 갖고 돈을 갖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 풍토를 내가 바꾸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바꿔 말하면 지금 박근혜 의원이 경선 과정부터 새누리당에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면 네. 지금 여기에서 아주 세련되면서도 원칙이 있는 그러면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대통령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력을 보여야 됩니다. 네. 네. 정치가 학문 중에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머리가 시지 않은 사람은 정치를 논하지 마라. 이런 머리가 희지 하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머리 저희들이 뭐 다 둘 다 머리가 까매가지고 지금 염색하신 거잖아요. 안 한 겁니다. 안 한 겁니까? 네. 부럽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요새 그 박근혜 의원의 불통 이미지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불통, 네, 소통이 안 된다는 의미인데요. 비단 박근혜 의원뿐만 아니라 측근 의원들도 유난히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섭외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만큼은 말씀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박근혜 캠프의 대변인입니다. 네, 59초 후에 소통 좀 해보겠습니다.